조선 중엽 남쪽 고을의 한적한 마을 끝자락에는 고유헌이라 불리는 기와집이 있었지요. 이 집은 대대로 벼슬을 하던 유씨 가문의 집으로 안주인 인유씨 마님이 혼자서 살림을 꾸리고 있었어요. 마님은 정말 고왔어요. 고을에서도 마님을 다 알 정도로. 수려한 얼굴, 새하얀 피부 그리고 도자기로 빚은 듯한 아름다운 몸선. 마님을 한 번이라도 본 사내들은 그녀를 잊을 수가 없을 정도였지요. 어릴 적 궁궐 규방에서 자란 탓에 걸음걸이 하나에도 기품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녀의 남편인 유대감은 수도에 자리를 잡고 외부 일을 돌보느라 한 해에 집에 머무는 날이 손에 꼽혔어요. 그래서인지 마님은 늘 혼자였고 고유헌은 말 그대로 조용하기만 했지요. 그 고유헌에 복칠이라는 머슴이 있었어요. 27쯤 된 청년이었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복칠인 눈치가 백냥어치라니까 말이 없어도 손이 먼저 가니 말이야. 복칠은 마님을 주인으로 자신을 머슴으로 알고 살았지요. 하지만 마님을 모시는 일은 그저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그는 언제나 마님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묵묵히 움직였지요. 마님이 눈뜨기 전엔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마님이 마루에 나올 즈음이면 바람 부는 방향을 살펴 햇볕 좋은 자리를 미리 펴놓았어요. 말 없이 소리 없이. 그렇다고 마님이 곧장 그를 다정하게 여긴 건 아니었지요. 복칠아, 또 저리 치우고 뭐하니 그냥 더. 나 혼자 할 수 있어. 예. 마님, 그래도 혹시나 발에 걸리실까 해서 그러지요. 그해 초가을 고유헌엔 조용히 비가 내렸지요. 가을비는 서늘했고 기온은 밤마다 뚝뚝 떨어졌어요. 마님은 바람이라도 들었는지 어느 날부터 몸이 으슬으슬 떨렸지요. 머리가 아프다 하셨고 기침도 잦아졌어요. 이놈의 기운이 왜 이러니 감기 들었나. 마님, 좀 누워 계시지요. 제가 약차 올려드릴게요. 복칠은 평소보다 더 바삐 움직였어요. 쑥이랑 감초를 달여서 따뜻한 차를 올리고 젖은 이불을 말려 새로 깔아드렸지요. 밤이 깊어가고 고유헌엔 불빛 하나만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마님은 비몽사몽간에 문득 무언가 느꼈지요. 모기장을 살짝 걷어보니 방 건너편에 복칠이가 등을 벽에 기대고 앉아서 졸고 있었어요. 그 손엔 식지 않은 약단지가 들려 있었지요. 언제 마님이 깨실지 몰라 계속 데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 녀석은 이 늦은 밤까지 왜 저기 앉아 있는 거람. 머슴이라지만 꼭 누구보다 나를 살피는구나. 마님은 그날 밤 복칠의 고개가 조용히 툭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잡게 웃고 말았지요. 다음 날 아침 몸이 한결 나아졌던 마님은 복칠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눈길을 주었어요. 복칠아, 예, 마님. 고맙다. 어젯밤 내 덕에 살았구나. 아이고, 별 말씀을요, 마님. 아프신 거 보니까 그냥 마음이 쓰였을 뿐이요. 마님은 말은 짧게 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 녀석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거지? 그저 머슴일 뿐인데. 그날 이후로 마님은 복칠이 물동이를 들어주러 올 때, 복칠이 나무를 패고 있을 때 그의 등이며 눈빛이며 손끝을 자꾸 보게 되었어요. 자세히 보니 복칠이는 훤칠한 외모에 다부진 몸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그 해봄이었지요. 고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어요. 마님댁 대감이 영모에 휘말렸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엔 모두 믿지 않았어요. 그 집 대감은 글만 알던 사람이지 칼 든 일엔 손도 대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게 다 헛소문이 아니었단 걸 알게 되었지요. 그날 새벽 마님댁 대문이 쾅쾅 소리를 내며 박살났어요. 갑자기 몰려든 군졸들이 기와집 안에 있던 하인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내고 살림살이는 집창으로 엎어버렸어요. 복칠이는 뒤뜰에서 그 꼴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온몸이 떨렸지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마님이었어요. 마님이 잡혀가면 그 고운 몸으로 어찌 되시겠소? 복칠이는 곧장 마님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안엔 마님이 홀로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이미 밖의 소란을 다 들은 눈치였지요.
복칠아, 이제 우린 끝이구나. 아닙니다, 마님. 제가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어디로 간단 말이냐? 관군이 사방을 뒤지고 있다. 배를 하나 구해놨습니다요. 밤만 되면 곧장 떠나야 합니다. 마님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뒷담을 넘어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복칠이는 마님을 부축해가며 산길을 지나 외딴 포구에 숨겨둔 거룻배까지 데려갔지요. 복칠아,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할 줄이야. 마님을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마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배에 올랐지요. 별빛 아래를 미끄러지듯 떠나는 배. 그 뒤로는 마님 댁이 있던 고을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답니다. 밤사이 거센 바람이 불고 바다는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복칠이는 젖은 팔로 노를 저었지만 거친 파도에 배는 휘청이고 말았지요. 결국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사람 그림자 하나 없는 무인도 해변에 쓰러져 있었답니다. 복칠아, 여긴 또 어딘 게냐? 아무래도 마님 하늘이 우리를 여기에 숨겨준 모양입니다요. 해가 높이 떠올랐을 무렵 복칠이와 마님은 바닷가 모래밭에서 깨어났습니다. 여긴 정말 섬인가 보구나. 마님은 젖은 옷자락을 털며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나무는 울창하고 사람 그림자라고는 없고 바다 소리만 철썩철썩 울려 퍼졌습니다. 복칠이는 바로 일어나 마님 치마자락을 털어주며 말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마님. 제가 뭔 수를 써서든 지켜드리겠습니다요. 지키긴 뭘 지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마님은 속으로 조금 안심이 되었지요. 복칠이는 바로 섬 안쪽으로 들어가 나뭇잎으로 된 커다란 짐꾸러미를 들고 왔어요. 여기 따뜻한 바나나 잎이 있습니다요. 마님, 이거 깔고 앉으세요. 땅이 차가우니 안 좋습니다. 바나나? 이놈아, 그게 무슨 나무냐? 글쎄요, 커다란 잎인데 등에 매보니 포근하더라고요. 그날 낮 복칠이는 돌을 쌓아 바람막이도 만들고 큰 나무 밑에 마님을 위한 움막 같은 자리를 마련했답니다. 그러고는 갯바위로 가서 조개와 해초를 주워왔지요. 마님, 드셔보십시오. 소금기 있는 조개라서 간 안에도 맛있습니다. 마님은 처음엔 못 이기는 척 손끝으로 집어 먹어봤어요. 어라, 맛이 제법 괜찮네. 그렇지요. 제가 조금 데워드릴까요? 됐다. 이런 건 그냥 먹는 게 더 고소하더라. 그날 저녁 둘은 모닥불 옆에서 등을 맞대고 앉아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답니다. 바람은 불고 별은 떴고 섬엔 딱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지요. 복칠아, 예, 마님. 내가 오늘 참 여러모로 고생 많았다. 복칠이는 놀라서 마님을 바라봤어요. 마님이 그런 말을 해준 건 태어나 처음이었거든요. 아닙니다, 마님. 당연히 할 일이었지요. 그 말에 마님은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는 불빛 너머 복칠이의 등을 조금 오래 바라보았답니다. 무인도에 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지요. 무인도에 그동안 복칠이는 물을 떠오고 해초도 캐오고 모닥불 피우고 혼자서 종종 걸음을 놓느라 땀에 절어 있었어요. 마님은 그런 복칠이를 보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지요. 복칠아, 이마님이 무슨 기생도 아니고 맨날 손만 털고 앉았으니 사람 체면이 말이 아니다. 아닙니다, 마님. 여기선 마님도 귀하신 몸이니 그냥 쉬시죠. 누가 마냥 쉬고 싶어서 쉬나. 오늘은 내가 해초를 좀 캐보마. 그리하여 마님은 태어나 처음으로 바지 걷고 바닷가로 출격했어요. 바닷물에 발 담그고는 복칠이한테 배운 대로 조심조심 바위를 살피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조개 대신 개 한 마리가 마님의 엄지 발가락을 꽉. 깍! 이놈이 놓지 못해. 이 무엄한 놈이. 마님은 바닷속에서 펄쩍 뛰어올랐고 그 바람에 균형을 잃고 뒤로 꽈당. 바로 옆에 숨어있던 복칠이가 깜짝 놀라 뛰어왔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마님은 젖은 머리를 휘날리며 황당한 얼굴로 대꾸했어요. 걔한테 당해봤냐, 복칠아? 그 말에 복칠이 꾹 참던 웃음을 결국 뻥 터뜨리고 말았지요. 마님도 어이없고 웃긴지 입꼬리를 삐죽이며 고개를 돌렸지만
뒤돌아서 몰래 웃고 있었답니다. 그날 저녁 마님은 발끝에 약초를 발라놓고도 말했지요. 내일은 내가 물고기를 잡아보마. 복칠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답니다. 마님 그것만은 제발. 그렇게 무인도엔 하루가 다르게 웃음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었지요. 그날은 유난히 배가 고픈 날이었어요. 조개는 이틀째 맛이 없고 해초도 질겨지고 마님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없이 모닥불 앞에 앉아만 있었지요. 마님께 좀 색다른 걸 드려야겠구먼. 복칠이는 큰맘 먹고 섬 반바퀴를 돌아 작은 웅덩이에서 펄떡이는 물고기 한 마리를 건져왔지요. 오, 이게 생선이란 거구나. 복칠이는 나뭇잎에 생선을 감싸고 돌을 달궈 구워보려 했어요. 하지만 세상일이란 게 뜻대로 되지 않지요. 돌은 너무 뜨겁고 입도 홀라당 타버렸어요. 생선은 겉만 새까맣고 속은 덜 익은 채 통째로 불 속으로 풍덩. 아, 이놈의 생선이. 복칠이는 허겁지겁 불을 뒤졌지만 이미 생선은 숯덩이. 그 모습을 바로 뒤에서 마님이 두 팔을 깍지를 낀 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날 저녁 복칠이 옆에 마님이 직접 만든 해초 무침이 놓였고 그 옆엔 살짝 순내 나는 복칠표 반쯤 탄 생선이 조심스레 함께 놓여 있었답니다. 그래도 먹는 데는 지장 없더라. 씹는 맛이 독특하더라. 이가 좀 나갈 뻔했지만 둘은 그렇게 웃으며 저녁밥을 별빛 아래서 함께 나눠 먹었지요.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지요. 복칠이는 우중충한 하늘 아래 바나나잎으로 지붕을 덧대고 마님은 움막 앞에 작은 수로까지 파느라 진이 다 빠졌어요. 하지만 마님은 아침부터 입이 쏙 들어가 있었지요. 복칠아, 넌 내가 여기서 늙어 죽어도 모를 것 같구나. 아니, 내가 요 며칠 어찌 사는지도 모르고 맨날 바다만 들락날락하고 불만 피우고 복칠이는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아니, 마님 저는 마님 편히 지내시게 하려고 그런 것이지요. 편한 게 아니라 심심한 거야. 누가 너 보고 바다 가라고 했어. 그냥 좀 옆에 있어 주면 안 되나? 복칠이는 마님의 말뜻을 알아듣진 못했지만 심장은 쿵 내려앉았어요. 마님, 혹시 저 때문에 섭섭하셨습니까? 마님은 입을 삐죽 내밀고는 불 쪽으로 몸을 돌려 앉았습니다. 됐고, 말 시키지 마. 내일은 내가 불 피울 테니 바다도 가지 마. 그날 저녁 복칠이는 평소처럼 나뭇가지로 만든 젓가락을 건넸지만 마님은 받지도 않고 말했지요. 나, 너랑 같이 안 먹을 거야. 복칠이는 놀라서 우물쭈물했지요. 마님, 제가 무슨 실수라도. 그러자 마님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그냥 내가 옆에 앉아야 먹고 싶어질 것 같아서. 복칠이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조개 껍질을 떨어뜨릴 뻔했지요. 그럼 여기 앉겠습니다요. 그날 밤 복칠이는 마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말없이 조개를 까고 마님은 그런 복칠이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눈을 가늘게 떴지요. 불빛 아래 둘은 말은 없지만 묘하게 가까워진 공기를 처음으로 함께 느끼고 있었답니다. 무인도에 들어온 지 어느덧 보름. 날짜도 절기도 잘 모를 판이지만 복칠이는 조용히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마님의 생신이었어요. 그 생각이 들자 복칠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요. 마님 몰래 작은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이걸 보면 마님이 기분이 좀 나아지실까? 그리고는 마님이 잠든 사이에 그걸 살포시 움막 문 앞에 올려두고는 혼자 낄낄 웃으며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님은 자는 척만 하고 있었답니다. 복칠이는 그런 마님의 모습을 보자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어요. 마님의 잠든 모습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지요. 너무 아름다운 마님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자 복칠은 그만. 멈추지 못치라, 너는 내가 좋으니? 마님 제가 어찌 그런. 아니구먼요. 귀가 새빨개진 복칠이를 본 마님은 복칠이의 마음을 눈치챘어요. 그런 복칠이에게 마님은 보답이라도 하듯 복칠이에게 이리 오라고 손짓을 했어요. 복칠아 이리 와보거라.
내 너에게 줄 것이 있어. 복칠아, 나는 대감마님이 너무 밉단다. 나를 여자로 봐주지 않고 늘 정세에 욕심만 부리고 늘 외로웠어. 하지만 너가 나에게 유일한 위로였어. 마님은 늘 한쪽 구석이 외로웠어요. 여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이 미웠었죠. 하지만 마님은 이제 그런 건 상관없다는 듯 오롯이 복칠이만 바라보았죠. 되었어요. 복칠이는 마님께 드릴 음식을 열심히 구해서 움막으로 돌아왔지요. 마님, 아직 주무시는 건가? 복칠이는 움막 문을 조심스레 열었고 그 안엔 이불도 덮지 못한 채 누워있는 마님이 있었어요. 얼굴엔 열기 대신 피곤이 가득하고 이마엔 땀이 아닌 먼지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마님은 천천히 눈을 뜨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속삭였어요. 온몸이 아프구나. 어디가 얼마나 아프십니까요? 팔, 다리, 허리 심지어 눈썹까지 쑤시는 것. 말끝을 흐리며 마님은 옆으로 돌아눕다가 다시 신음했지요. 복칠이는 얼른 넓은 잎을 펼쳐 간이 찜질방 같은 공간을 만들고 잔도를 데워 천에 싸서 마님의 어깨와 허리 아래에 살짝 대어 주었어요. 마님, 가만히 계십시오. 이거 데운 돌입니다요. 근육이 뭉쳐서 그러신 거니까 조금만 참고 계시면 풀릴 겁니다. 마님은 복칠이의 손에 이끌려 몸을 조금 맡겼고 뭉친 어깨에 돌의 따뜻함이 스며들자 눈을 천천히 감았지요. 이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복칠이는 조용히 모닥불을 다시 피우고 갓 구운 해초죽 한 그릇을 들고 돌아와 말없이 마님 옆에 놓아두었어요. 마님, 식기 전에 드셔보십시오. 간은 안 했지만 바닷내가 들어서 맛은 날 겁니다요. 마님은 묵묵히 그 죽을 한 숟갈 떠먹고는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게 의외로 괜찮구나. 마님과 복칠이는 이 상황이 그저 너무 웃길 뿐이었지요. 그날 저녁 바람은 잔잔했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지요. 마님은 움막 앞 평평한 바위에 앉아 모닥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복칠이는 옆에서 나뭇잎을 덮으며 불을 지키고 있었지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마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복칠아, 예, 마님. 우리가 여길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복칠이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어요. 글쎄요, 관군들이 아직 우릴 찾고 있을지 아니면 다 잊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요. 그럼 나가면 나는 도망자고 너는 도망자를 숨겨준 죄인이겠지. 복칠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다시 말했어요. 가끔 생각한다. 차라리 여기서 그냥 살아버릴까 하고. 배도 없고 나가봤자 뿌리 뽑힌 목숨인데 여기선 적어도 누가 내게 돌을 던지진 않잖니. 복칠이는 조용히 마님 옆에 바짝 다가 앉았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지요. 마님께서 원하시면 이 섬에서 평생 살아도 저는 괜찮습니다요. 나가서 매 맞고 사느니 마님이랑 해초 캐고 조개 구워 먹으며 이 섬에서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마님은 그런 복칠이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넌 내가 그리도 좋으니? 마님께서 저한텐 처음으로 사람 구실하게 해주신 분이시니까요. 모닥불이 작게 타들어가는 소리만 주위에 들렸습니다. 마님은 팔짱을 풀고도 손을 모닥불 쪽으로 뻗었습니다. 복칠아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난 지금쯤. 복칠이는 그 말이 어색한 듯 입을 꾹 다물고 웃기만 했지요. 그날 밤 별이 유난히 많이 떠 있었어요. 그날 바닷가는 유난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거친 파도가 섬을 마구 때리고 갯바위엔 나뭇가지며 검은 진흙들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복칠이는 모닥불용 장작을 주우러 갔다가 멀리서 물가에 엎어져 떠밀려온 사람 하나를 보았습니다. 마님, 사람입니다요. 복칠이는 정신없이 달려갔고 마님도 맨발로 그 뒤를 따랐지요. 파도 끝에 걸린 그 산에는 눈을 감은 채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온몸이 진흙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다. 빨리 데려가야 해. 복칠이와 마님은 합심해 그 낯선 사내를 움막으로 끌고 왔습니다. 복칠이는 불을 지피고 마님은 젖은 옷을 벗기고 깨끗한 천으로 감싸주었지요. 이마가 뜨겁다. 열도 심하구나. 몸에 상처도 많습니다요. 말도 못하고 정신도 없는 듯합니다.
사내는 눈을 떴다가 감고 중얼거리다 흐느끼듯 숨을 쉬었지요. 마님은 한숨을 쉬며 사내의 손을 덮어주었고 복칠이는 조용히 손을 모아 기도하듯 말했지요. 어찌 되었건 사람 하나 살리는 일입니다요. 이 섬에 누가 오긴 처음이니 하늘이 보내신 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돌아가며 사내를 지켰습니다. 죽은 듯이 숨만 가늘게 쉬는 사내, 그리고 그 곁을 떠나지 못하는 복칠이와 마님. 움막 안 복칠이는 젖은 옷을 벗기고 마님은 불을 피워 따뜻한 헝겊으로 사내의 몸을 닦아주었어요. 몸에 상처도 많고 열도 가득이야. 팔의 이 자국은 뭔가요? 오래된 흉터 같습니다요. 이건 병에서 온 자국 같다. 이 사람 오래전부터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 마님은 섬에서 모아둔 약초 몇 가지를 꺼냈습니다. 무릇, 마른 귤 껍질, 뿌리로 달인 물을 숟갈로 조금씩 입에 흘려 넣었지요. 사내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서서히 목젖이 움직이며 국물을 삼켰습니다. 삼켰어 복칠아. 살 수 있어. 희망이 있어. 복칠이는 기뻐하며 나뭇잎으로 부채질을 했고 밤이 되자 둘은 돌아가며 사내 곁을 지켰지요. 사람 하나 살리는 일이 이렇게 고된 줄은 몰랐습니다요. 그래도 살리면 그만큼 값지지. 마님은 조용히 말했고 복칠이는 그 말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흘째 되는 밤. 사내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지요. 복칠이는 물을 떠오고 마님은 그의 등을 두드리며 중얼였어요. 아무래도 그냥 상처만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안에서 뭔가 굳어가는 증상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이 사람 무슨 병이 있어. 그런데 그걸 누르기 위한 약을 평소에 먹었을 텐데 그걸 못 먹고 바다에 빠졌다면 마님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어요. 육지로 가야 해. 이 사람 여기선 못 버텨. 복칠이는 사내를 바라봤습니다. 눈은 감은 채 이마엔 식은땀이 맺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그리고 그 순간 사내는 중얼거리듯 아주 희미하게 말했어요. 그 약 봉함에 가. 그 이상은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복칠이를 바라보았지요. 이 사람 꼭 육지로 보내야겠구나. 이대로 두면 오래 못 버텨. 복칠이는 마님 몰래 나무 뒤편에 숨겨놓은 그 조그마한 배를 문득 떠올렸습니다. 칠복이가 마님과 탈출할 때를 대비해 틈틈이 만든 배였어요. 그 밤 불빛은 작게 타오르고 있었고 두 사람의 눈동자엔 고민과 결심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답니다. 사내는 며칠 만에 제대로 눈을 떴습니다. 그동안은 물도 겨우 마시던 몸이었는데 이제는 죽 한 그릇을 천천히 삼킬 만큼은 회복되었지요. 정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하자 마님은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지요. 살아난 건 다행이지만 당신 몸에 무슨 병 있지요?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된 병이 하나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기운이 빠지고 숨이 가빠집니다. 봉함이라는 약방에만 있습니다. 제 가족들도 모르는 지병입니다. 가족들도 모르는 지병이라니 마님과 복칠이는 의아해했어요. 마님과 복칠이는 얼굴을 마주 보았어요. 조용한 숨소리 속에서 섬 바깥 세상의 냄새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복칠이는 마님을 따로 바위 뒤로 데려갔지요. 그리고는 덮어두었던 잎사귀를 걷어내고 그 밑에 숨겨진 작은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마님 사실은 이걸 만들어 두었습니다요. 마님은 놀란 눈으로 복칠이를 바라봤습니다. 너 이걸 언제? 조금씩 시간이 날 때마다 만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나가야 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 배는 두 사람밖에 못합니다. 그 말에 마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내가 몸을 웅크리며 또다시 숨을 거칠게 쉬기 시작했지요. 복칠이는 단박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내는 모닥불 옆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복칠이는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선비님 몸이 더 나빠지기 전에 육지로 나가셔야 합니다. 사내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 같은 사람 때문에 두 분이 위험해지진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 마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언제나 옳은 일입니다요. 마님이 옆에서 말했지요. 배가 하나 있어요.
우리 셋 다 태우기엔 부족하지만 제가 당신과 함께 가기로 했어요. 사내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머슴 분은요? 복칠이는 활짝 웃으며 말했지요. 전 좀 더 이 섬을 보고 싶습니다요. 정 들었거든요. 바위도 알고 조개도 알고 그리고 언젠간 마님이 절 데리러 오실 거니까요. 마님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꼭 데리러 오마. 해가 막 떠오르려는 새벽 바다는 고요했고 잔잔한 물결 위로 안개가 살며시 흘렀습니다. 복칠이는 마지막으로 배 밑을 다시 조였고 덧대어둔 밧줄을 단단히 묶었지요. 배가 작긴 해도 저 바위 넘어서까지는 나갈 수 있을 겁니다요. 조류만 잘 타면 닷새면 육지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배 안에 담요와 마른 과일 몇 개, 복칠이가 싸준 조개죽을 조심스레 실었어요. 사내는 여전히 몸이 부실했지만 마님이 부축하자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는 조용히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잔물결이 부딪히는 소리만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갔지요. 마님은 노를 젓던 손을 잠시 멈추고 입을 열었습니다. 멀미는 안 하시나요? 사내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조금 어지럽긴 하지만 숨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마님은 그 말을 들으며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행이네요. 잠시 정적이 흐르다 마님이 다시 말을 이었지요. 처음 배웠을 때부터 느낀 건데 선비님, 말투나 품새가 예사롭지 않으십니다. 사내는 그 말에 잠시 웃고는 대답을 피하듯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살다 보면 몸은 초라해도 말은 남는 법이지요. 마님은 그 대답을 곱씹듯 되뇌었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지요. 저도 사실은 남에게 밝히기 어려운 사정이 좀 있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돌려 마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선비님은 어쩌다 이곳까지 흘러오셨습니까? 마을에서 홍수가 심하게 났습니다. 그러다 은신하고 있던 초가집이 무너진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눈 떠보니 이곳이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바다 위에 떠 있게 됐습니다. 사내는 마주 바라보지 않고 그저 시선을 수평선 너머로 흘리며 말했지요. 저 또한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냥 눈앞에 목숨 하나를 살린 것뿐입니다.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끝이 잦아든 배 위엔 잠시 바다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러다 마님이 조용히 말했지요. 저는 아마 육지에 가면 선비님과 다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 때문에 선비님이 위험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사내는 그제야 마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섬에선 제가 도움을 받았지만 육지에선 다를 겁니다. 걱정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지요. 마님은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웃어 보였어요. 기꺼이요. 거친 파도를 지나 조그마한 포구에 닿은 건 해가 저물기 직전 무렵이었지요. 마님과 선비는 촉촉이 젖은 옷자락을 정리하며 항구 끝 너머 봉암이라는 작은 읍내로 향했습니다. 지금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조금 창백하신데요. 마님이 물으며 선비의 걸음을 살폈지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약방이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들은 장터를 가로질러 골목길을 조심조심 걷기 시작했지요. 곳곳엔 장꾼들이 떠난 자리에 먼지만 남아 있었고 기와 지붕 밑으론 개 짖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때 선비가 갑자기 마님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고개 숙이십시오. 저 앞에 관아 쪽 페랭이들이 있습니다. 선비는 숨을 고르며 마님을 자신의 소매로 가렸어요. 그리고 둘은 마치 평범한 행상 부부처럼 발걸음을 나란히 했지요. 저기입니다. 저 골목 끝에 푸른 기와장 박힌 곳. 마님은 눈빛으로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마치 숨은 길을 아는 사람들처럼 재빨리 몸을 돌려 좁은 샛길로 들어갔지요. 그 골목에 백운약방이라 적힌 허름한 간판 아래 등불 하나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선비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나이 지긋한 의원이 나왔습니다. 백운 어르신, 저입니다. 그 이름의 약방 어르신은 눈을 휘둥그레 뜨더니 선비를 번쩍 안고 안으로 끌어들였지요. 살아 계셨군요. 마님은 조심스레 문 안으로 들어가며 둘의 재회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잠시 뒤 약방 안 작은 화로 옆에 둘이 나란히 앉았고 선비는 숨겨뒀던 병증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지요. 다시 기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몸 안이 뻐근하고 맥이 자주 끊깁니다. 백운 어르신은 진지한 얼굴로 맥을 짚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백운 어르신은 선비님께 고개짓으로 어찌된 영문인지를 물었어요. 하지만 선비는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다는 듯 마님 몰래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무사히 선비의 약을 타고 두 사람은 약방을 나왔어요. 그러곤 마님이 입을 열었지요. 선비님이 어떤 분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더는 이 몸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후부터는 따로 다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선비가 조용히 마님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은혜를 입은 분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마님께서 편히 머물 수 있는 곳 제가 마련해드리겠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마님은 그 길로 곧장 다시 섬으로 가려 했으나 다시 한 번 더 비가 심하게 와 바닷물이 넘쳐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마님은 어쩔 수 없이 육지에 더 머물러야 했어요. 그렇게 며칠째 마님은 선비가 마련한 조그마한 초가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백운약방에서 멀지 않은 외진 골목, 사람이 잘 드나들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지요. 마님은 되도록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희고 긴 웃옷을 얼굴에 덮고 다녔어요. 말도 아낀 채 조심조심 움직였지요. 그러던 중 마님은 마님의 남편인 대감이 옥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비록 마님에겐 모질고 정이 없는 사내였긴 하나 한순간에 과부가 된 마님은 마음이 씁쓸했지요. 하지만 마님은 복칠이에게 돌아가기 위해 슬퍼하지 않고 씩씩하게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늘 선비가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마님을 보살폈지요. 그날도 마님은 장이 서는 길목을 따라 지나던 중 잠시 멈춰서 삶은 고구마 한 조각을 사 먹으려 했습니다. 그때 건너편에서 낡은 관복을 입은 사내 하나가 마님을 스쳐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지요. 그 사내는 곁눈질로 마님을 슬쩍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님은 무심한 척 장옷을 깊이 눌러쓰고 고구마를 들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 사내는 마님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느릿느릿 발을 옮기며 중얼거렸지요. 분명히 저 얼굴 영의정 댁 마님과 닮았는데. 그날 아침 백운약방 앞에는 이른 시간인데도 왠지 모를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약방 어르신은 문을 닫고 약재를 정리하던 참이었고 마님은 뒷골목의 좁은 길을 따라 서둘러서 초가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지요. 그때 약방 앞길에 관군 둘이 말없이 나타났습니다. 관군 하나가 말없이 백운약방 간판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들어가 보자. 한편 마님은 숨을 헐떡이며 초가집으로 돌아와 급히 문을 닫았지요. 선비님, 관군이 이 근처까지 왔습니다. 선비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고 작은 보퉁이 하나를 꺼내 마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골목 안쪽 담장을 넘으면 집더미 창고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서 일단 숨으세요. 그는 옥깃을 반쯤 젖히며 안에 꿰어두었던 작은 옥패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마님은 그걸 보고 무언가를 느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입을 다물고 고개만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선비는 마님의 등을 밀며 작은 문을 열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왔고 곧이어 약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곳에 도망자가 숨었다는 제보가 있다. 관군 둘이 들이닥쳐 약방을 헤집기 시작했고 그중 하나가 선비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지? 선비는 허리를 반쯤 숙이며 말했지요. 지나던 길에 몸이 아파 약 한 첩 얻으러 들렀을 뿐입니다. 어디서 왔나? 봉함 아닙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관군은 선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때 선비는 눈을 가늘게 뜨고 주머니 속의 옥패를 아주 살짝 드러냈습니다. 그 옥패에는 흙먼지를 얕게 쓴 금박 무늬가 아주 살짝 비쳐 있었지요. 관군의 눈이 그걸 순간적으로 포착하자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고 바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 배웠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괜찮다. 너희가 찾으려는 자는 여기에 없다. 가보거라. 관군은 고개를 깊이 숙였고 선비는 다시 옷깃을 여미며 조용히 걸어 나갔습니다. 뒤따라 나온 백운약방 어르신이 작게 속삭였지요. 그 옥패 아직도 지니고 계셨습니까? 필요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들고 다닐 순 없겠지요. 그 여인은 제가 지킵니다. 그날 밤 마님은 창고 구석에서 돌아와 선비와 마주 앉았고 묵묵히 따뜻한 찬물을 한 잔 받아들었습니다. 선비님은 누구시길래 관군도 그리 쉽게 따돌리십니까? 지금은 밝히지 못합니다. 마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한편이 조금 더 복잡해졌을 뿐이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백운약방 뒤편 작은 뜰. 달빛이 짙은 담장을 타고 흘러내리고 선비는 무언가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조용히 다가와 앉으며 물었지요. 선비님, 그건 상소문입니다. 선비는 천천히 낡은 종이 하나를 펼쳤습니다. 가늘게 번진 먹물,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글씨. 이건 예전에 제게 익숙한 사람의 손에서 올라갔던 글입니다. 내용은 대감께서 영모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 영모 세력의 움직임을 고변한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대감댁 사람이란 걸 어찌하셨습니까? 마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님 남편 대감께서 직접 올린 상소였지요. 그 상소는 어느 순간 궁 안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누군가가 덮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선비는 살짝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 시절 그 상소문이 올라가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어떤 글은 기억에 남더군요. 마님은 말을 잇지 못했고 선비는 가만히 종이를 접으며 말을 이었지요. 마님의 죄는 마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잊히고 지워진 진실을 끄집어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하시다간 선비님께서 위험해질지도 모릅니다. 위험해져야 하는 건 숨은 죄인들이지 진실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그 말에 마님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단정히 고개를 숙였지요.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선비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새벽이 채 밝지 않은 시간 선비와 마님은 함께 궁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선비와 마님은 궁으로 향하는 중이었지요. 선비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머리를 올리고 겸사복에 검은 도포를 겹쳐 입고 있었지요. 마님은 낯선 복색에 살짝 주눅든 듯 고개를 낮춘 채 걸음을 맞췄습니다. 저 괜찮을까요? 저 같은 사람을... 오늘은 마님의 신분을 묻는 자는 없을 겁니다. 마님은 선비가 점점 어떤 자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문 안쪽.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시, 무관, 상궁들까지 그분이 돌아오셨다는 말이 번개처럼 번졌습니다. 복도 끝, 중전과 대비가 있는 전각에 호위가 급히 뛰어들어 무릎 꿇고 전하였지요. 세자저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왕이 머무는 정전, 군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참말이더냐? 몸을 일으킨 왕은 수십 명의 호위와 신하들을 뒤로 한 채 직접 앞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마당 저편 도포를 입은 선비와 마님이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왕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어요. 오랜만이구나, 아들아. 마님은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마님은 숙인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왕의 얼굴을 힐끗 보았어요. 선비와 정말 닮은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대단한 분인 건 알았지만 무려 이 나라 국왕의 아들이라니.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단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힌 듯한 환호 속에서 마님은 혼자만 뻣뻣하게 서 있다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자저하? 선비는 마님을 천천히 바라보다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은 정전 안작은 전각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양옆엔 중전과 대비, 그 옆엔 고위 대신 몇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마님은 단정한 나루옷을 입고 머리는 낮게 틀어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은 채 고개를 깊숙이 숙였지요. 머슴을 데리고 달아난 여인이라 들었다. 그대가 그 여인이더냐? 너는 이 나라의 세자를 구했다. 내 공로는 인정받아 마땅하나 처음부터 영모에 가담한 네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 죄 결코 가볍지 않다. 마님은 입을 꾹 다물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께선 죽기 전까지 2번이나 상소를 올리셨습니다. 자신의 결백과 궁 안에서 은밀히 움직이던 자들의 이름을 적어 올리셨사오나 그 상소는 사라졌습니다. 왕의 눈썹이 살짝 떨렸습니다. 마님은 계속 말했지요. 그 뒤론 누구도 그 진실을 듣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마님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고개를 숙인 채로도 꺾이지 않는 품위와 절제가 깃들어 있었지요. 그 말에 왕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선비 즉 세자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내가 믿는 이가 이 여인인가? 선비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예, 아바마마. 제 목숨을 건져준 이도, 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한 이도 이 여인입니다. 왕은 선비의 눈빛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망을 간 죄, 여전히 벌을 받아 마땅하다. 허나 그대의 죄를 묻지 않겠다. 전각 안이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그 집안의 쉬운 죄 또한 다시 살필 것이다. 상소문이 사라졌다면 누가 그것을 감췄는지도 밝혀야 한다. 마님의 어깨가 그제야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감히 감사옵니다. 전하, 그녀는 엎드린 채 눈을 감았고 그 옆에서 세자는 가만히 고개를 숙인 채 마님을 지그시 바라보았지요. 궁한 작은 정자. 해가 기울고 노을이 연못 위에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정자 난간에 앉아 고요히 물결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세자가 조용히 다가와 마주 앉았습니다. 선비는 물끄러미 물 위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지요. 처음엔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앞에서 굳이 숨겨야 할 이유는 없었을 텐데요. 제 신분을 밝혀 굳이 마님을 어렵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선비님은 세자이시잖아요. 마님은 제가 어떤 신분으로 다가갔더라도 결코 쉽게 마음을 열 분이 아니었습니다. 마님은 살짝 시선을 피하며 웃었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네요. 선비는 조용히 말을 이었지요. 처음엔 그저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살려주신 분이었고 마님과 함께 겪은 모든 일들은 제가 세자가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서 겪은 것들입니다. 그렇게 세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칠이와 서로 연모하시는 사이이십니까? 마님은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복칠이를 연모한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내가 복칠이를 연모하기는 했나? 그저 외로워서 그 아이에게 기댔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그렇게 마님이 머뭇거리는 사이 세자는 말했어요. 하지만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마님을 본 순간 첫눈에 반했습니다. 아름답고 수려한 외모, 그리고 따뜻하고 어진 성품의 그 어떤 사내라도 반하지 않을 수 없지요. 하지만 마님께서 이미 한 사내를 품으셨으니 그자 또한 제 생명의 은인이니 제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하지만 가시기 전 제 마음을 한 번쯤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님은 왠지 가슴이 저릿저릿 아파왔지요. 분명 마음은 복칠이에게 있다고 생각했으나 세자의 고백을 들으니 미약하게 남아 마음이 흔들렸어요. 복칠이는 어려울 때 손을 잡고 도망을 가준 사내였고 세자는 어려울 때 자신의 손을 잡고 영모에서 구해준 이였지요. 마님에게 또한 세자는 없어선 안 됐을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세자가 아니었다면 평생 죄인의 도망친 아내로 살아야 했을지도 모르지요. 마지막으로 소원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님은 운명처럼 세자를 만나 억울함을 벗었으니 세자에게 못해줄 것이 없다 여겼지요. 마님은 섬에 남아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복칠이가 생각이 났지만 이내 생각을 잠시 멈추고 이 순간에만 집중하기로 했지요.
이른 아침 해가 아직 다 오르지 않은 궁의 서쪽 마당. 잔잔한 새벽 바람 속에 작은 행렬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붉은 가마와 군더더기 없는 짐, 섬까지 가는 데 쓰일 튼튼한 돛단배 한 척이 궁밖 폭으로 실려 내려가고 있었지요. 그 앞 세자는 직접 짐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물과 마른 식량은 충분히 실었느냐? 저하, 비상약재도 함께 넣었습니다. 행렬은 시선 끌지 않게 조용히 움직이게 하라. 이 일은 그 누구도 모르게. 세자는 고개를 돌려 조용히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은 이미 가벼운 도포 차림에 얌전하게 머리를 틀어묶고 있었지요. 그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이전보다 더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세자는 말없이 다가와 그녀 앞에 가만히 섰습니다. 길이 멉니다. 혹시라도 바람이 거세지면 섬 북쪽으로 돌아 들어가십시오. 그쪽 해안은 바위가 덜합니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모든 걸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아, 그리 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요, 이건 작별 인사입니다. 마님은 가볍게 예를 올리며 말없이 작게 고개를 숙였고 세자는 그 인사에 말없이 미소로 답했습니다. 세자의 눈빛이 아주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님이 그리 말씀하신다면 제가 질 수밖에 없겠군요. 둘은 말없이 잠시 마주 서 있다가 그렇게 미련이 가득한 모습으로 서로 마지막 눈빛을 교환했어요. 배는 조용히 물가로 실려 내려갔고 마님은 몇 사람의 수레꾼과 함께 조용히 행렬에 올랐습니다. 세자는 그 자리에서 배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말없이 서 있었고 궁의 사람들 몇몇이 그를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었지요. 마님이 섬에 당도하자 복칠이가 냉큼 달려왔습니다. 드디어 마님이 오셨군요. 복칠이는 벌떡 일어나 바닷가에 닿은 배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너무 안 오셔서 걱정했습니다요. 미안하구나. 홍수가 나는 바람에 바다가 불어 배를 띄울 수가 없었단다. 마님은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며 짐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일 없이 오셨으니 됐습니다요. 저희는 언제쯤 돌아갈까요? 그곳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바로 돌아갈 수 있어. 복칠아, 그간 고마웠어. 마님은 천천히 복칠이에게 육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구해준 선비가 알고 보니 세자 저하였던 일, 그리고 그 선비가 자신의 집안 누명을 벗겨준 일들 전부 다요. 복칠이는 다행이라는 듯 크게 기뻐하며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복칠이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짐을 들어 배 위에 올리며 말했지요. 마님, 타십시오. 이제 돌아가야지요. 이 섬 좋은 추억도 있었지만 이젠 그만일 듯합니다요. 마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배에 올랐고 복칠이는 물살을 따라 노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세자 저하께선 이제 건강하시지요? 세자 저하께 저 혼나지는 않겠지요? 전 세자 저하한테 따뜻한 돌찜질도 해드리고 죽도 떠먹여드리고 엉덩이도 한번 툭 쳤던 것 같은데요. 마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복칠아, 그분은 그런 복칠이를 제일 고맙게 여기고 있었단다. 복칠이는 머쓱하게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지요. 에이 진작 알았으면 조금 더 공손히 말이라도 했을 걸 그랬습니다요. 마님은 점점 세자가 생각이 나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배가 육지에 닿았을 때 복칠이는 짐을 한쪽으로 옮기고 마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님, 이젠 어디로 모시면 되겠습니까요? 마님은 말없이 바닷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엔 멀리 어딘가를 보는 듯한 깊은 빛이 머물러 있었지요. 복칠아, 너랑 나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난 너랑 함께 할 수 없어. 복칠이는 순간 깜짝 놀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한테 어떻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난 사실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게 맞는 건지 그저 무인도에 떨어져 너에게 의지를 했던 건지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너가 없는 동안 선비님이랑 함께 했을 때 난 또 다른 감정을 느꼈어. 마님은 복칠이에게 자신이 가진 속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 너와 선비님 둘에게서 멀어지겠다고 다짐했단다. 복칠이는 사실 마님이 어떤 마음을 품었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일개 머슴인 자신을 좋아해 준다면 감지덕지였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한낱 머슴인 자신이 마님에게 마음을 강요할 수도 없었지요. 하지만 복칠이는 늘 신중했던 마님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싶었어요. 마님은 짐 하나만 손에 들고 작은 수레 하나를 빌려 말없이 먼 길로 사라졌습니다. 복칠이는 그 뒷모습을 그저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복칠아, 그간 정말 너무 고마웠어. 너에게 받은 것들 절대 잊지 못할 거야. 하지만 너는 달라. 나를 잊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해. 그날 바람은 길게 불었고 복칠이는 오래도록 서 있다가 무거운 짐을 다시 어깨에 올렸습니다. 들바람이 잦아든 저녁 무렵 마님은 텃밭에 쪼그리고 앉아 갓 자란 쑥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손끝이 쉽게 저리고 아침이면 속이 울렁이곤 했지요. 처음엔 바람에 몸살이 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째 그달의 징조가 찾아오지 않자 마님은 조용히 손을 내려 배 위를 어루만졌습니다. 발걸이가 멈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밤 공기 속에 스르륵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초가집 안 모닥불 옆에 앉아 오래된 헝겊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섬에서 입던 옷 한 벌, 그리고 바다에서 딸려온 조개 껍데기 2개가 들어있었지요. 이 아이의 아비가 누구일까? 마님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자의 얼굴이 스쳤고 복칠이의 미소도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품고 내가 기르겠다. 누구의 아이이든. 세월이 흘렀습니다. 궁엔 새로운 풍속이 들어오고 세자 또한 어엿한 나이의 왕으로서 백성을 돌보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자, 아니 지금의 왕은 몇 차례 은밀히 사람을 보내 마님의 소식을 알아보곤 했지요. 그 여인 아직도 혼자 지낸다더냐? 예, 전하. 예전 그 마을 근처 작은 집에서 밭을 일구고 아이 하나를 키우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합니다. 아이? 왕은 말끝을 놓치며 되물었습니다. 아이라니 혼자 산다 하지 않았더냐? 주변 사람들 말로는 홀로 낳아 홀로 기른다 합니다. 왕은 천천히 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아이는 몇 살이더냐? 올해로 2살이라 하옵니다. 세자였던 시절 무인도에 표류했을 때도 2해 전이었어요. 세자는 설마 하는 마음에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칠복이의 아이였다면 굳이 저 여인이 혼자 살아갈 이유가 있었을까? 하고 말이죠. 그렇게 왕은 조용히 2해 전 여인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눈 잠자리가 떠올랐어요. 며칠 뒤 왕은 말을 타고 가면을 쓴 채 변장을 하고 그 마을 근처를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멀찍이 서서 아이 하나가 앞마당에서 뛰어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흐르는 땀, 도포가 흘러내릴까 귀 뒤로 넘기는 손동작, 뭔가 집중할 때 입을 살짝 다무는 버릇, 그 모든 것이 과거의 자기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왕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가 왕은 확신했어요. 저 아이는 나의 아이구나. 어린 시절의 세자 얼굴을 알지 못하는 마님은 여전히 자신의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왕은 단번에 알아보았지요. 이 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이는 과연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인연은 함께 걷는 길만을 말하지 않지요. 누군가는 기다리며 누군가는 멀리서 지켜보며 또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보내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인연은 이름 없이 시작되어 끝끝내 말 한마디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서로의 삶을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누군가는 밭을 일구고 누군가는 나라를 다스리며 그리고 한 아이는 누구의 피인지도 모른 채 자기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연진어차. 인연은 여기서 다하였으나 그 마음은 조용히 오래도록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